족두리 무덤 설화가 존재를 하는데요. 보면은 의순공주 얘기가 나오고 이 의순공주는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외피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보내진 것이고 의순공주의 아버지도 돌려달라고 딸을 돌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사사로운 뜻에 이끌려 돌려달라고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벼슬과 풍계를 아버지가 빼앗겼거든요. 그 의순공주는 이제 왕의 양녀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의순공주가 나중에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족두리 무덤 설화에서는 의순공주가 병들어 죽지 않고 총으로 가지도 않고 총으로 가는 길에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놈들에게 유골 당하는 죽는 편이 낫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다음 직접 자결을 하거든요. 이후에 사무가위 전술도 그런데 이거는 되게 출처가 모호하다. 왜 이렇게 환양녀에 대한 기록은 다 모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중간에 급하게 삽입된 설화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광수의 홍지연 목욕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회절강 설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회절강 가서 몸 씻으면 용서해준대. 당시에 있었던 설화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이광수가 쓴 것인지 아니면 이광수 본인이 창작을 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록의 신뢰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창작 주체가 누구인가? 권력층의 남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고 왜냐면 가부장제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규범과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제 낡은 관습은 그들에게 약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부딪혔을 때 이 힘에서 탈락하자 남성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흔들리는 남성성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요한 것이죠. 다시금 민중의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가 선행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민중이 요구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에 앞서서 정절이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지배 집단의 모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조선시대의 열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다. 열녀로 포장된 여성 순결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는데 여성의 순결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진다는 무라의 체제를 일상에서부터 적용하고자 했다. 이 도덕적 윤리적 실천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지배질서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여자 스스로도 죽음을 무릅쓴 열녀라는 것이 결국 환양녀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발적 정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과 전혀 다른 족두리 무덤 설화가 탄생을 합니다. 실제 사실을 은폐하고 새로운 설화를 창작하고 이것이 전승이 된 데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도 좋다. 돌아올 바에야 정절을 잃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적 인식이 담겨있는 환양녀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창작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환양녀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지 환양녀의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양녀가 직접 말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과 기록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억이 지배 세력의 기존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답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결국 우리는 환양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당시 지배 담론에서부터 벗어나서 환양녀가 영상 매체에서 원기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했다. 90년대 어떤 일제 강점기 민족 순환 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환양녀 이미지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환양녀 당시의 상황보다는 그때 1990년대 재현되는 그런 대한민국 문제 의식으로 좀 덮여진 재현 이미지로 드러난 것이다. 환양녀가 결국엔 남성 지배 질서로 대표되는 가부장 국가 체제 아래서 의도적으로 지워지는 희생자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개인적인 걸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설 환양녀는 약간 여성 순환사의 느낌으로 해서 50년대 이후 그다음에 또 90년대 이렇게 세 개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님이는 위안부랑 디지털 여성상을 전부 다 경험하고 이 인물 자체가 여성 순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 반면에 서인어는 좀 거기서 비껴나가 있는 거죠. 좀 현대로 어느 정도 넘어와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환양녀 족보가 있거든요. 작중에서 거기 그 족보로 서인어가 묶여 있어요. 환양녀를 소설 제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소설에서 이게 환양녀로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 여성 순환의 지속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 누구도 문제의식, 이 문제에서 그렇죠.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맞아요. 점의 문제의식. 메시지는 잘 맞아요. 전달된 것 문제의식이 같아요.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또한 뭐 족보로 올라가면은 다 어차피 그런 환양녀의 자식들이다. 그 누구도 이런 환양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시 이 순환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 저희가 왜 환양녀의 재현을 해야 할까요? 그쵸. 그것이 앞에서 사실 저는 이야기해 주셨던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위안부라는 명칭이 그동안에는 그 일본 식민지 침략에 의해서 강제 성노역을 한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지촌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위안부라는 말이. 근데 이것이 기지촌 여성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에게 단어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단어를 이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그동안 불러왔잖아요. 네. 기지촌 여성들은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 있었는데 이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 성노예라는 어떤 폭력적 측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다 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제강점기 민족순환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공통점을 발굴해서 환양녀 이미지를 재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는데 연결할 지점이 있을 것 같다. 환양녀의 지방의 부재에 대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성에 집중한다. 환양녀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 그러니까 환양녀를 주체로서 복귀시킬 수 있는가? 재연을 통해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하려는 것이지요. 환양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기록과 기억에 대한 주체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과 주체의 문제는 결국 은폐의 문제이자 시그질서 이데올로기와 거대 담론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기서 타르페루스의 재현을 이해할 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별 주체의 서사가 더 주목받는 같은 지배질서 이데올로기 거대 담론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저항자로서 하지만 기록과 기억의 주체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지든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우리 여기에서 환양녀의 문제와 이어지는 은폐와 주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